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 팬들에게 있어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아놀드의 미드 전환은 가능한가? 풀백 포지션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선수를 굳이 포지션 변경을 해가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벨링엄을 포기해버린 리버풀 입장에서 아놀드의 활약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니 과연 누구를 데려오며 어떠한 미드 조합을 가져갈지 궁금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놀드의 미드필더 전환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누구를 데려올지, 어떠한 미드 조합을 가져갈 수 있는지 다양한 시각으로 현 상황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아놀드의 미드필더 전환에 대해 의문이 있던 팬들이 상당했지만 사실 아놀드는 풀백 포지션에서 이미 미드필더를 소화하고 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클롭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놀드의 포지션 변경 관련 대답을 보시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놀드의 포지션 변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그런 방식을 활용했지만 현재처럼 보다 명백하게 변경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는 빌드업에 영향을 주며 더블 볼란치 포지션에서 활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 보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표팀에서 아놀드를 풀백 포지션에서 활용하지 못하자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아놀드는 경기 내에서 6번 포지션 역할을 소화하고 있으니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시즌 도중에 아놀드의 미드필더 전환을 거의 공식적으로 보다 명백하게 진행한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미드 조합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오른쪽에서 아놀드 수비 커버를 전혀 하지 못하며 아놀드의 공격적인 전진이 불가능해지고 기본적인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이 저하되며 파비뉴의 원볼란치의 안정감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말한 것 같지만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해 아놀드의 퍼포먼스 저하를 야기하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살라 아놀드 두 선수의 지분이 70%를 차지한다고 표현해도 그리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놀드의 신경을 건드리며 오른쪽 라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은 물론 공격적인 패스 전개부터 찬스 메이킹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이는 파비뉴의 수비력 저하, 오른쪽 센터백의 지속적인 부진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마네의 이탈, 센터포워드의 잦은 변화로 인해 최전방에서의 압박, 수비력 저하가 발생해 아놀드의 뒷공간으로 향하는 롱볼을 차단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높은 포지셔닝에서의 리스크를 최전방에서의 압박으로 커버했던 것인데 마네의 이적, 피르미누 조타의 이탈, 누네스 학포의 수비 적응 문제, 거기다가 미드필더의 부진까지 더해지다 보니 도저히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클롭은 아놀드의 수비적인 부담감과 더불어 공격적인 영향력마저 떨어져 버리는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변화로 공식적인 아놀드의 미드필더 변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포지션상으로는 풀백으로 나오며 수비 시에는 측면을 방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빌드업 전개 상황 속에서는 온전히 6번, 8번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경기장 영향력은 어떤가?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아놀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4승 1무, 평균 기대 득점 2.7득점, 기대 실점 1.3실점, 실제 득점은 3.4득점, 1.8실점. 아놀드는 이 5경기에서 6개의 어시스트, 심지어 2대2로 마무리 지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를 살리기만 했더라면 무승부가 아닌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겠죠. 이처럼 극히 표면적인 결과값만 보더라도 아놀드의 포지션 변화와 함께 리버풀은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팀적인 결과만이 아닌 선수 구성면에서의 영향력도 살펴보면 투볼란치 구성이 완벽하게 가능해졌으며 줄어든 아놀드의 수비 부담감, 그리고 보다 높은 지점에서의 공격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으며 학포의 빌드업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매 시즌 양쪽 메잘라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부상, 로테이션이 있음에도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별다른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파비뉴의 수비력과 오른쪽 센터백의 수비력이 한몫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두 부분에서 부진이 지속되자 고스란히 빌드업의 핵심 중 하나인 아놀드에게 피해가 넘어왔습니다. 바세티치 파비뉴, 핸더슨 파비뉴 여러 조합을 구성해 보았지만 아놀드가 공략당하는 것은 변하지 않다 보니 아예 아놀드를 측면에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볼을 잡아 좌우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파비뉴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아놀드의 수비 부담감도 같이 덜어주는 신기한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왜냐? 상대의 압박 라인은 빌드업의 시작인 반다이크나 아놀드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놀드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 빌드업을 하게 될 시에는 킥의
거리 측면에서나 전개할 수 있는 방향적으로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상대가 압박을 가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아놀드가 아예 중앙에서 볼을 잡으며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자 킥의 거리가 짧아지며 직접적으로 페널티 박스를 공략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의 압박이 아놀드에게 향하면 좌우 측면에서 수적으로 우세를 겪을 수 있으며 무리한 압박을 할 수 없으니 아놀드의 킥, 패스 공간은 훨씬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지점에서 볼을 잡으며 상대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풀백 아놀드의 경우 미드필더가 아놀드의 백업 역할도 겸하며 중앙에서의 움직임보다 측면에서의 움직임을 보다 강요받았으나 아놀드가 중앙에서 볼을 잡게 되면 더 이상 핸더슨, 커티스 존스,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은 굳이 측면에 머무를 이유가 없고 모두 상대 하프 스페이스 혹은 수비 사이 공간에서 침투와 공격적인 연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아놀드가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볼을 잡게 된다면 미드필더들은 오히려 박스로 진입해 아놀드의 크로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되고, 거리가 짧아진 탓에 아놀드의 킥 자신감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후방에서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의 장점과 하프라인 위로 올라와서 점유율을 가져갈 때의 아놀드의 포지셔닝에 따른 다양한 공격 전개가 된다는 점에서 클롭은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했다기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놀드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리버풀의 경기력을 상승시켰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놀드가 핸더슨, 티아고가 맞는 역할을 수행해 준다면 향후 미드필더 구성에서도 6번 포지션 한 명을 고정한다 쳤을 때 두 명의 미드필더에게는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공수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그간 아놀드의 뒷공간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우선시되는 미드필더를 고려했다 치면 이제는 공격 밸런스가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상대 수비 사이 공간에 머무르며 최전방 공격수들이 받는 압박을 풀어주는데 능한 미드필더를 데려올 수 있겠죠. 리버풀의 공격수들은 필수적으로 수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놀드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고정시킨다는 가정하에 온더블 상황에서 이해력이 좋은 미드필더 한 명만 데려와서 수비 공간을 헤집을 수 있다면 공격수들의 파괴력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결국 아놀드가 빌드업 시 2에 해당하는 6번 포지션에서 머무르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보다 쉽게 접근하겠지만 볼을 탈취당했을 경우 그간 뒷공간을 커버해주던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 센터백의 수비 커버 속도, 범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공격 전개 시 혹은 수비 시에서도 측면 수비하는 데 있어 숫자가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이적 시장 운영과 미드필더 조합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놀드의 변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선수는 커티스 존스입니다. 공수 밸런스 모두 좋다면 좋고 애매하다고 하면 정말 애매한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과거 핸더슨의 루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키는 계속 자라다 보니 핸더슨과 같이 188cm에 근접해져 윙 포워드나 윙어로 활용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졌고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 말고는 활용할 수 없다 라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솔직한 표현으로 티아고보다 커티스 존스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 봅니다. 이는 티아고와 아놀드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티아고는 커티스 존스의 핸더슨과 달리 보다 중앙지향적이며 박스 어택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활발하게 전방 압박을 경기 내내 가져가기가 힘든 선수죠. 1번과 같은 경우 티아고와 동시에 출전하게 될 때 아놀드가 다시 측면으로 내려가서 본 포지션으로 복귀할 수 있어 그리 큰 문제라 보기 어렵지만 2, 3, 4번의 경우 애초에 티아고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반대의 역할이다 보니 티아고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합상의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커티스 존스는 어릴 적부터 측면에서의 경험이 많고 박스 어택,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타입이라서 체력적으로 최전방과 3선을 오갈 수 있는 커티스 존스의 출전이 보다 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미드필더를 데려오는 데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타입은 6번에 가까운 선수가 아니라 8번, 10번에 근접한 선수를 데려올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6번을 아예 데려오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이번 여름에 노리고 있었던 벨링엄이나 현재 이적 시장에 나오길 바라고 있는 마운트와 같은 유형의 선수들을 데려올 확률이 높다. 한두 번의 턴 동작 그리고 온더블 상황에서의 움직임 한두 번으로 최전방 공격수에게 공간을 창출시켜줄 수 있는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 그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벨링엄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라면 그보다는 조금 낮은 마운트를 지켜보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다가올 여름 이적 시장 방향과 조합 관련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박스 어택이 가능한 타입의 미드필더나 전진 가능한 8번, 공격적인 10번도 데려올 수 있겠다. 측면 움직임이 가능한 타입의 미드필더이며 6번은 1순위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커티스 존스는 중용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 티아고의 불안한 몸 상태로 인해 시즌 내내 미드필더 조합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없다는 큰 리스크를 감안하면 아놀드는 다음 시즌에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체력 안배 차원에서 아놀드에게 휴식을 준다면 코너 브래들리 혹은 램지를 풀백으로 다시 돌리고 3미드를 정상적으로 출전시켜 기존의 4-3-3 대형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겠죠. 풀백 포지션으로 나와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다가올 여름 미드필더 영입 관련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벨링엄에만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리버풀에게
있어 벨링엄과 같은 타입의 선수가 찰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놀드가 6번, 8번 역할을 완전히 소화하며 투미들에 대한 기대값을 높여준다면 2천억을 한 명에게 쓰는 게 아닌 맥알리스터, 마운트 이와 같은 선수들을 같이 데려오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미드필더가 동시에 나가는 2023년 여름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이 필요하다 보니 벨링엄에게 2천억을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포기하는 게 리버풀 운영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만에 영상을 올리느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 내용들을 추가하며 앞으로의 리버풀 선수단, 전술, 이적 시장 관련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스토리 영상이나 다른 구단 선수들과 관련된 영상은 제 부계정인 무리뉴 먼사촌에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